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외곽의 오염된 마을이 어떻게 희망의 땅으로 변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현지 정부 관계자들까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중국의 한 마을에 희망을 심어준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한국이 살려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샤오메이입니다. 올해 32살이고 베이징 이공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베이징 외곽 펑타이구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곳으로 내려왔는데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환경공학 지식이 무색해질 정도로 끔찍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마을 바로 옆에 거대한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베이징시 전체 쓰레기의 30%가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수백 대의 쓰레기차가 줄지어 들어와서 온갖 폐기물을 쌓아놔요.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의료 폐기물까지 구분 없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창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예요. 특히 여름에는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와 각종 화학 물질들이 섞인 악취가 마을 전체를 덮어버려요. 바람이 불면 이상한 먼지들이 집 안까지 들어와요. 검은색, 회색, 때로는 노란색 먼지들이 집 안 곳곳에 쌓입니다. 빨래를 밖에 널 수도 없어요. 아침에 깨끗하게 널어놓은 빨래가 저녁에는 검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거든요. 집 안 가구들도 매일 닦아야 해요.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먼지가 두껍게 쌓여요. 우리 아들 샤오밍이는 올해 8살인데 천식이 너무 심해요. 5살 때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죠. 숨소리가 거칠어서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가끔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응급실에 달려간 적도 있어요. 병원에 가봐도 의사는 대기오염 때문이라는 말만 합니다. 흡입기를 처방해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해요. 약값도 만만치 않아서 한 달에 약값만 1,000위안이 넘게 나와요.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죠. 마을에는 비슷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학교에 가보면 반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기침을 하고 있어요. 학교 가는 길에 보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체육 시간에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나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식당에 오는 손님들도 항상 목이 칼칼하다고 해요. 지하수도 오염되어서 물맛이 이상해졌어요. 생수를 사 먹어야 하니까 생활비는 더 들고요. 작년 겨울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친했던 샤오밍 아저씨가 폐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겨우 55살이었는데 말이에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 건강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도 하시고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더니 병원에서 폐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대기오염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샤오밍 아저씨는 치료비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바닥났죠.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환경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니까 분명히 도와줄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진국들은 환경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국제환경단체들을 찾아봤어요. UN 환경계획,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국제환경법센터 같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 가서 연락처를 찾아서 메모해뒀어요. 그리고 각국 대사관 연락처도 찾아봤죠.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UN 환경계획에는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외곽 마을에 사는 리샤오메이입니다. 우리 마을은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심각한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고 어른들도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썼어요. 그린피스에는 폐기물 처리장 사진을 보내면서 우리의 현실을 알렸어요. 각국 대사관에도 메일을 보냈죠.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대사관에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 달 동안 무려 70통이 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3, 4시간씩 영어로 편지를 쓰느라 손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식당 일을 마치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을 사진도 찍어서 첨부하고 아이들 기침하는 동영상도 보냈어요. 지하수 오염 상태도 자세히 설명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가끔 자동 회신 메일이나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2달째가 되면서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만하라고 했어요. 시간 낭비다. 현실을 받아들여라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제가 이상한 일을 한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핸드폰에 메일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가 한국환경부 산하 한국환경협력단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진짜였어요. 안녕하세요, 리샤오메이님. 저희는 한국환경부 산하 한국환경협력단입니다. 보내주신 메일을 받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님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온 형식적인 답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메일을 받고 정말 울었어요. 드디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웨이보에 이 소식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한국이 왜 중국을 도와주겠냐, 사기당한 거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메일이 왔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저희 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한국환경협력단이 우리 마을에 왔어요. 박진호 단장을 포함해서 5명이 왔습니다. 박진호 단장은 45살 정도로 보이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팀원들도 모두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었어요. 대기오염 전문가, 폐기물 처리 전문가, 수질 관리 전문가 등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박 단장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리샤오메이 씨.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거만하지도 않고 형식적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방정부에서 나온 관리들이 한국팀을 가로막는 거예요. 리 서기가 주도했는데 외국인이 함부로 우리 지역을 조사할 수 없다.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급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며칠 동안 서류 검토한다고 미루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관료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모르거든요. 박 단장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공식 절차가 복잡하니 일단 마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회관에 모이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분위기였어요. 또 다른 거짓말 아니냐,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냐는 목소리가 나왔죠. 특히 리석이는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함부로 외국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박 단장이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1970년대 한국의 공업단지 사진이었어요. 정말 우리 마을과 똑같았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게 40년 전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공기도 더럽고 물도 오염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깨끗한 도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놀라더라고요. 박 단장은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여러분을 도우려는 이유는 저희도 과거에 그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한국팀은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드론으로 공중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촬영하고 환경 측정 장비로 대기 상태를 조사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지하수도 가져가서 분석했죠.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조사는 처음 봤거든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기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5배, 지하수 오염도도 기준치의 3배를 넘었어요. 한 달 후 박 단장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마을 대표 몇 분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보시면 어떨까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갈 것인지가 문제였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해외여행 경험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냐는 거였죠. 결국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가기로 했어요. 58세 왕 아저씨, 65세 장 할머니, 젊은 아버지 둘이 함께 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공항부터가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공기도 맑았고요. 박 단장이 직접 마중 나와서 우리를 안내해줬어요. 호텔도 깔끔하고 좋았어요. 첫날은 서울 시내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새벽에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종이와 캔을 줍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도 우리랑 똑같네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노인들이 쓰레기를 줍는 거라고요. 하지만 박 단장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은 가난해서 줍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되기 때문에 줍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종이 1kg에 200원, 캔 1kg에 1,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왕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쓰레기로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다고요? 박 단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거든요. 제대로 분리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그날 오후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자원순환센터를 견학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주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들을 분류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플라스틱, 종이, 캔을 각각 다른 곳에 넣으면 자동으로 무게를 재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재활용품을 가져왔는데 한 번에 15,000원어치 포인트를 받더라고요.
그 포인트로 생필품도 사고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장 할머니가 이런 게 정말 가능해요? 라고 물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매월 이렇게 해서 5만 원 정도는 벌어요. 용돈벌이 정도는 되죠. 둘째 날에는 인천의 대형 재활용 공장을 견학했어요. 트럭으로 들어온 쓰레기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모습을 봤어요. 플라스틱은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종이는 새로운 종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봤죠. 정말 신기했어요. 공장 관리자가 설명해줬어요. 이 공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재활용품이 500톤이에요. 이걸로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죠. 왕 아저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쓰레기가 이렇게 돈이 돼요? 마지막 날 저녁에 왕 아저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나. 40년 동안 금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렸구나.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한국은 선진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곳에서 되겠냐는 말이 나왔죠. 또 속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특히 촌장리 서기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알고 보니까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함부로 외부 세력과 손잡으면 안 된다. 정부 정책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계속 반대했죠. 마을 사람들도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회의적이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정부에서 나와서 마을 개발한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설명해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박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 단장이 다시 우리 마을에 와주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죠. 마을 한 곳에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실패해도 손해볼 게 없도록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리석이는 외국인들이 우리 마을에 무슨 목적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음모론까지 퍼뜨렸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왕 아저씨가 마을 회관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확신해요. 우리도 해볼 수 있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분이 그렇게 크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왕 아저씨는 계속 말했어요. 40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쓰레기 더미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기회가 왔어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나아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장 할머니도 나서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본 할머니들이 쓰레기 주워서 용돈 벌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우는 것보다 일어나서 해보자고요. 할머니의 말에 젊은 엄마들이 박수를 쳤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이들이 계속 기침하는 걸 보다가 지쳤거든요.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보자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리석이와 몇몇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마을이 두 패로 나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결국 마을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많았어요. 52대 48로 간신히 통과됐죠. 리석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민주적으로 결정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박 단장은 정말 기뻐했어요. 천천히 시작해봅시다. 서두르지 말고요. 마을 입구에 작은 건물을 하나 세웠어요. 한국형 자원순환센터라고 간판을 붙였죠. 처음 보는 기계들이 설치됐어요. 플라스틱, 종이,
캔을 각각 넣는 기계들이었어요. 무게를 재서 자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첫날에는 한국팀이 직접 시연을 해줬어요. 박 단장이 집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병을 기계에 넣으니까 화면에 50포인트 적립이라고 떴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구경했어요. 하나에 50포인트면 100개 모으면 5000포인트네요. 이게 돈으로 얼마예요? 젊은 아버지가 물었어요. 박 단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5000포인트면 50위안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해했어요. 쓰레기를 분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버리던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김 전문가가 말했어요. 플라스틱 병은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넣으세요. 그래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전문가는 종이에 대해 설명했어요. 신문지, 잡지, 골판지를 따로 분리해주세요. 종류별로 가격이 달라요.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번거롭다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첫 번째 정산이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왕 아저씨가 일주일 동안 모은 재활용품으로 150위안을 받았거든요. 마을에서는 큰 돈이었어요. 이거 진짜네요. 정말 돈이 돼요. 왕 아저씨가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장 할머니도 나도 해볼래요. 라고 하면서 나섰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재활용품을 찾아다녔어요. 엄마, 이거 돈 돼요? 라고 물어보면서 말이죠.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버리던 것들을 이제는 보물처럼 모으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마을이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따로 모으다 보니까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어들었거든요. 아이들도 이거 돈 되는 거 버리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환경의식이 생겼어요. 70세장 할머니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50년 살면서 쓰레기로 돈 번 건 처음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한국팀도 매주 한 번씩 와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해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해줬어요. 박 단장이 말했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한국 초기보다 훨씬 빨라요.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 수입이 30%나 늘어난 거예요. 재활용품 판매로만 한 달에 평균 1만 5천 위안이 들어왔어요. 개별 가정으로 따지면 한 집당 월 300위안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긴 셈이죠.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환경이 좋아진 거였어요. 대기질을 측정해 보니까 이전보다 20% 개선됐더라고요.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그대로지만 마을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환경이 나아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건강이었어요. 천식으로 병원에 가는 아이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우리 아들 샤오밍이도 밤에 기침을 덜 하게 됐어요. 마을에서 번 돈으로 공동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깨끗한 우물을 팠어요. 정수시설도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운동시설도 설치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태극권 할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분리수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통에, 종이는 종이통에, 캔은 캔통에 라는 가사였는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만들어서 부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기침 소리만 들리던 마을에서 이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안 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체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어. 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남아서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왕 아저씨는 이제 마을의 재활용 담당자가 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장 할머니도 마을 분여회에서 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손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죠. 라고 하시면서요. 우리 서기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는 잘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심지어 상급 기관의 보고에서 우리 마을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박 단장이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이룬 변화가요.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정말 뿌듯해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우리 마을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중국 지방신문의 작은 기사로 나왔는데 점점 큰 매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라고요.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정말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심으로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 희망을 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전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마을들에서 우리도 도와달라.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해외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CNN에서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어요. BBC에서도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중국 환경협력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동남아시아 5개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대표단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어요. 박 단장이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돼야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경험을 전수해 주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된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유엔 환경총회에 초청받았을 때였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저 같은 시골 아줌마가 유엔에서 연설을 한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 단장이 격려해줬어요. 리 샤오메이 씨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희망을 줄 거예요. 뉴욕 유엔 본부 연단에 섰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전 세계에서 온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는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온 리 샤오메이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이 아닌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죠.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연설 후에 많은 나라 대표들이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모두들 울더라고요. 지금 우리 마을은 리샤오메이 모델이라고 불려요.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의지가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을 입구에는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한국 중국 우정의 마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기념비 앞에서 매년 기념식을 해요. 박 단장도 매번 참석해 주세요. 요즘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요.
우리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다고요. 그 희망이 우리 마을을 바꿨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